첫 번째 시간인데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이제 강의를 맡게 된 게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시도록 한 다음에 인문학의 관점에서 이 강의를 듣는 게 좋겠다고 부탁을 하셔서 인문학적인 소양은 높지 않지만 제가 공학적인 관점에서 인공지능 기술과 미래 사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거는 처음에 컴퓨터가 나오면서부터 지능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처음 컴퓨터가 디지털 컴퓨터가 만들어진 게 1946년입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 대학의 애니악이라는 컴퓨터가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큰 컴퓨터이고 그리고 용도도 그 탄도, 포탄의 탄도 계산하는 그런 용도로 썼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사람 손으로 했던 걸 기계로 했던 거죠. 근데 사람 손으로 했던 거에 비해서 워낙에 빨랐기 때문에 그때 기대가 커졌어요. 사람만이 할 수 있었던 계산을 컴퓨터가 할 수 있어? 그러면 사람이 하는 일을 컴퓨터가 하도록 할 수 있는 일을 구현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는 기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능을 컴퓨터가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 지능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이 시점에 이제 1940년대, 5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갖다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과연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무엇일까? 어떤 게 정확히 인공지능일까? 인공지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요. 근데 그러한 처음 그 가시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게 알렌 튜링입니다. 알렌 튜링이 이제 1950년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2014년인가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여기 보면 그 당시 그 내용 중에 대부분은 애니그마라고 하는 독일의 암호를 갖다 푸는 그런 기계를 만드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알렌 튜링이라는 분은 컴퓨터 분야의 가장 그 이론적인 기틀을 잡은 분이고 흉내 게임이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이미테이션 게임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는 게임인데 남자하고 여자가 있고요. 밖에서는 이제 터미널을 통해서 이제 대화를 합니다. 요 여자는 여자라고 자기가 여자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남자는 자기가 여자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여기 밖에 있는 사람을 속이면 이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는 거죠. 이게 이미테이션 게임입니다. 흉내내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알렌 튜링은 컴퓨터가 지능을 가지는지 갖지 않는지 하는 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여자가 있었던 부분을 갖다가 컴퓨터로 집어넣는 거예요. 지능을 구현했다는 컴퓨터를 집어넣고 여기 밖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녀석이 컴퓨터라는 걸 알지 못한다면 지능이 있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한 게 튜링이 만들어낸 지능을 판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을 튜링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 당시 아까 전에 튜링 테스트를 만들었던 게 1950년이에요. 그래서 튜링이 이야기하기를 한 50년 정도 지나게 되면 2000년도 되게 되면 5분 동안 대화해서 한 30% 정도의 사람을 속일 수 있을 거다. 그러면 그게 그 정도의 인공지능을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철학자인 존 설이라는 분은 튜링 테스트라는 게 정말 지능을 구현하지 않은 거라는 또 이야기를 해요. 그걸로 중국인 방 또는 중국어 방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합니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는 거예요. 문 안에 사람이 있고 문 밖에 이제 사람이 있어요. 문 밖에서 이제 사람이 중국어로 쪽지에다가 중국어로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문 안에 있는 사람, 방 안에 있는 사람은 중국어를 전혀 몰라요. 중국어인지 일본어인지도 구별을 못 하는데 그냥 글씨를 보고 같은 글자인지 아니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자에 쪽지가 들어오면 열심히 찾아서 요거에 대응되는 쪽지에 해당되는 글자를 찾아서 그 쪽지를 갖다 문 아래로 밀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 뭐 속도는 생각하지 말고요. 문 밖에 있는 중국인은 방 안에 있는 사람이 중국어를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해한다고 생각하겠죠. 단지 무슨 이유 때문에 쪽지로만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실제 보게 되면 방 안에 있는 사람은 중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밖에 있는 사람은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게 있더라도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더라도 실제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프로그램이 지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설령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더라도. 그게 이제 중국인방 사고 실험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그냥 보여준 건 뭐냐면
설령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이 중국어를 하지 못하더라도 밖에 있는 사람은 중국어를 한다고 생각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죠. 근데 컴퓨터 시스템을 만든다,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에 있는 녀석이 진짜 중국어를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죠. 자기가 필요한 정보만 얻어낼 수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지능을 구현할 때 그렇게 구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이제 지능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건데요. 이 용어를 갖다 처음 쓰게 된 거는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이라고 해서 사립대학 중에 유명한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다트머스 대학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1956년에 이분들 이제 돌아가신 분들 계시고 여기 이분들이 이제 모여서 이런 새로운 분야가 있는데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했을 때 여기 이제 존 맥커스라는 분이 AI라는 용어로 쓰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용어로 쓰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56년을 인공지능 역사의 이제 그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근거가 되는 게 이때 인공지능의 용어를 처음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 정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람 생각과 관련된 활동, 예를 들면 의사결정이나 문제해결, 학습 등을 하는 걸 자동화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지능이 요구되는 일을 기계가 하도록 만드는 거다 또는 인지하고 그 다음에 추론하고 그걸 통해서 행동하도록 하는 걸 만든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잡하게 생각할 수 없이 인공지능은 이렇게 의식적으로 사람이 하는 걸 흉내내는 건 전부 다 인공지능이다.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일들 그런 거는 인공지능이 아니고 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서 뭘 하고 있는지 아는 상태에서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는 각각의 모든 행동들을 어떤 행동 그 중에 하나라도 구현하는 건 전부 인공지능이라고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말로 이제 모라베기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할 때 어려운 거는 컴퓨터가 쉽게 하고 컴퓨터가 하려고 하면 쉽지 않은 일은 사람한테 쉽다. 예를 들면 계산 같은 거는 사람들이 쉽지가 않죠. 요즘 특히나 계산기를 쓰기 때문에 계산이 잘 안 되죠. 암산하려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되게 쉽게 하죠. 반면에 사람들이 쉽게 하는 것들, 오감을 통해서 하는 거 있죠. 알아듣고 그 다음에 보고 알고 이렇게 하는 거 느끼고 이런 것들은 컴퓨터가 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최근 3, 4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잘하던 일을 지금은 컴퓨터가 잘한 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그 중국 인방 사고 실험에서 이제 존설이라는 분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강한 인공지능은 사람과 같은 인공지능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간단하게 뭐 추론뿐만 아니라 이렇게 의사소통, 자아의식, 감정, 심지어는 지혜를 갖고 양심도 갖는 그런 게 구현되는 인공지능을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불렀고요. 반면에 약한 인공지능은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능적인 행동들을, 지능적인 것 이런 걸 갖다가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흉내만 낼 수 있는 흉내 정도 낼 수 있는 지능 이걸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튜링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한다면 그러면 걔는 강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게 되겠고요. 중국 인방 사고 실험의 특정한 일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또 답을 줄 수가 있는 그런 정도라면 약한 인공지능이 되겠죠. 근데 현재 인공지능의 연구의 방향은 여기가 아니고 이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뭐든지 다 해버리는 세상, 영화 속에 나오는 것은 그야말로 영화 속에 있는 거고요. 현재 기술은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기술의 이제 발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세 번의 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IQ 테스트 뭐 학교 다닐 때 해보던 그 IQ 테스트에서 나오던 문제 같은 것들을 풀어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갖다 그런 부분들을 IQ 테스트에 나온 문제를 갖다 풀 수 있으면 지능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풀던 당시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걸 하다 보니 문제가 커지고 복잡해지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해서 주춤한 기간이 있습니다. 70년대 좀 그랬고요.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90년대 초반 돼서 또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붐을 깁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90년대 초반 중반일 때에서 인공지능 세탁기, 퍼지 선풍기 이런 거 들어보신 기억 있죠?
그래서 당시에는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저렴하게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그 연구자 입장에서는 좀 불쾌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90년대 이제 중반 지나가면서도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크게 큰 그 성능의 향상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90년대, 2000년대 접어들면서 해서 최근 한 10여 년, 정확히 말하면 6, 7년 사이에 인공지능 기술이 급진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능 향상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또 여기서 이제 소개드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런 추세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보셨을 기계학습, 머신러닝한 거 들어보셨죠? 기계학습이라는 거 뭔지 모르겠는데 딥러닝, 또 IBM 왓슨도 들어보셨죠? 그 전에 또 알파고도 들어보셨죠? 거기다가 좀 더 이제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특이점이라는 게 와서 이게 기계가 사람보다 더 지능이 높은 초지능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그러면 과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지구상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IBM 왓슨이라는 게 있는데요. IBM 왓슨은 IBM에서 만든 질의응답 시스템입니다.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주는 건데요. 영어에 보면 백과사전 같은 위키피디아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위키피디아에 있는 정보를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식을 다 집어넣고 질문을 하면 답변해 줍니다. 장학 퀴즈 같은 걸 하는 겁니다. 미국에 이제 제퍼디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질문하게 되면 삥 눌러서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장학 퀴즈처럼. 젊은 세대는 장학 퀴즈를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런 게 있었고 퀴즈데이가 있었고요. 근데 여기선 질문을 우리가 쓰는 일반 문장으로 줍니다. 읽어주는 속도에 따라서 글자를 갖다가 단어를 갖다 넘겨주게 되면 여기 왓슨이 그걸 갖다 해석을 해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설들을 만들어내고 그 가설들이 얼마나 신뢰가 있는지 계산을 한 다음에 신뢰 수준이 얼마 이상 되면 이 눌러서 답을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2011년에 이겼습니다. 그 당시에 우승자들을 갖다 제치고 이겼어요. 되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게임을 할 때는 인터넷을 끊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지식에 대한 어떤 질문이 들어오면 자기 지식을 가지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의료 분야에 사용되는데 진단하고 치료하는 거예요. 위키피디아뿐만 아니라 그 많은 그 의학에 관련된 논문들을 갖다가 계속 읽어드리고 물론 자동으로 읽어드리는 부분도 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읽어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증상을 보고 어떤 질환인지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그걸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이제 협약을 맺었던 게 텍사스의 MD 앤더슨이라고 하는 MD 앤더슨 캔서 센터, 암센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되게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천대 의대병원을 비롯해서 6개의 병원이 왓슨을 들여왔어요. 그래서 올해 초까지만 해도 왓슨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경우하고 전문의가 하라고 하는 경우하고 다르다. 진단이 다르고 처방이 다르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면 그걸 갖다가 기자가 몇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왓슨이 말해준 걸 믿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가져와서 해봤더니 전문의하고 의견이 일치되는 게 한 80% 내외 됐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홍보가 안 돼 있는데요. MD 앤더슨이 왓슨하고 계약을 갖다 끊었습니다.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다는 게 이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종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개 지금 병원들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런 추세는 계속 진행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동물 질환 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데 사용되고 있고 교육을 하는 데 사용되고 있고요. 보안 분석, 여행 계획을 짜주고 광고 서비스를 하고 분석하고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하고 고객 관리를 하고 뭐 범죄 예측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는 특징이 뭐냐면 이런 각각의 일들은 전문가들이 하던 일들. 그러니까 여기 일들은 되게 전문직의 일들을 IBM 왓슨과 같은 시스템들이 대체를 하게 돼요. 다음 이제 도로에서 운전자가 없는 자동차가 나오고 있죠.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나오고 있고 구글이 이제 200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2016년에 최초로 사고가 났는데 자기기 과실로 차 사고가 난 겁니다. 이것도 이제 경미한 사고가 난 거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기업, 자동차 기업들이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하고 있어요. 구글이 자동차를 먼저 했고요. 애플도 하고 있고요. 중국의 바이두라는 데가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네이버가 하고 있고, 그저께인가 해서 네이버에서 이제 1년마다 한 번씩 데뷔라고 하는 걸 통해 행사를 통해서 자기네 기술들을 갖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자료를 해서 실제로 서울 시내에서 자율주행하는, 그래서 유튜브에 보시면 이제 동영상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멀지 않아서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인공지능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큰 토픽이 되었던 것들이 기술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왜 그렇게 갑자기 큰 발전을 하게 됐는가, 거기에 보게 되면 기계학습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학습이 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모든 게 프로그램을 짜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보통 프로그램은 개발자가 자기가 프로그램 짭니다. 한 줄 한 줄 프로그램 짭니다. 어떻게 할지. 예를 들어서 이게 고양인지 인식을 하려면 이런 그림을 보고 고양이라고 이야기해 주려면 어떻게 할지 개발자가 한 줄 한 줄 프로그램 짜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쉽지가 않죠. 근데 기계학습이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 짜는 게 아니라 고양이 데이터를 줍니다. 고양이 사진을 딱 주고, 많은 고양이 사진 주고, 얘들이 고양이야 이것만 주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를 줍니다. 그러면 기계학습 알고리즘이라는 녀석이 고양이가 들어오면 고양이라고, 고양이 그림 들어오면 고양이라는 글자를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요. 자동으로 만듭니다. 이게 기계학습입니다. 프로그램을 사람이 짜는 게 아니라 데이터만 주어지게 되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걸 만드는, 자동으로 만드는 게 기계학습이에요. 그래서 고민해서 얘가 고양이 지금 다리가 몇 개고 털이 있고 얼굴하고 귀 비율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고양이 사진만 열심히 모아다가 집어넣어주게 되면 사진이 주어졌을 때 고양이면 고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그림이 들어오게 되면 되게 뭐 훔쳐먹다가 놀란 것 같은데요. 고양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기계학습이죠. 좀 더 기술적으로 말하면 이제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일을, 같은 일이면 더 잘하고 비슷한 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계학습이에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컴퓨터가 지식을 얻도록 하는 거예요. 데이터로부터 컴퓨터가 자동으로 지식을 얻도록 하는 게 기계학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계학습의 방법론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문제하고 답을 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2하고 2가 들어가면 3이 나오고, 4하고 8이 들어가면 12가 나오고, 10하고 13이 들어가면 24가 나오고, 23과 52이 들어가면 75가 나오고, 43하고 100이라고 들어가면 144가 나오고, 이렇게 하도록 하라고. 뭐 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훌륭하시네요. 뭐죠? 그러면 알아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요. 그래서 문제가 들어가면 답이 나옵니다. 문제하고 답이 주어지면 연습 문제 많이 풀도록 하는 거예요. 연습 문제 많이 주는 거예요. 연습 문제 풀어보고 새로운 문제 주면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방법이에요. 이런 걸 갖다 지도학습입니다. 선생님이 있어서 지도를 해주는 거죠. 이런 걸 그냥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덧셈 하는 거였죠. 사진을 주고 이렇게 박스를 해놓고 여기가 얼굴이야 이렇게 하고 데이터를 많이 줍니다. 사진에 얼굴을 갖다, 얼굴 찾는 프로그램을 갖다 만들려면 이렇게 했고 여기 얼굴 부분만 이렇게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 많이 집어넣어요. 그러면 기계학습 알고리즘 알아서 사진 주면 얼굴을 딱 찾아주는 걸 하는 거예요. 요즘 카메라 보게 되면 얼굴 그냥 그 휴대폰을 사진 찍을 때면 얼굴 다 알아서 찾아주죠. 간단한 기법 이런 겁니다. 이게 기계학습이에요. 복잡하게 열심히 프로그램을 안 짜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근데 여기서는 문제하고 답을 주는 거죠. 사진에서 답이 요거와 요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이런 걸 갖다가 지도학습이라고 해요. 문제와 답을 주는 방법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문제만 줍니다. 이거 주고 여기서 찾아봐. 모양으로 찾는다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죠. 비슷한 거 찾아주는. 이것도 학습입니다. 이런 걸 실제로 어떻게 쓰는가? 어디에 쓰는가? 여기 보시면 비슷한 얼굴끼리 모아놨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한 거나 이렇게 비슷한 거 마찬가지죠. 비슷한 거 모으는 거예요.
플리커라든가 이런 그 서비스 사용하게 되면 사진들 알아서 이렇게 그 폴더 나눠서 그냥 이렇게 모아주죠. 그런 기술입니다. 이것도 이런 기술이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선생님이 없이 그냥 보고 알아서 하라는 거니까 선생님 없는 학습에서 비지도 학습이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자전거 타보셨죠? 자전거 탈 때 답을 가르쳐 줍니까? 배울 때? 답 전혀 안 줘요? 또 그것도 아니죠. 타다 보면 뭔가 배우죠? 뭐 하면서 배우죠? 넘어지면서 배우죠. 어떻게 하려고, 넘어지려고 배워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배우죠. 어떻게 하면 덜 넘어지는지, 넘어지지 않고 오래 가는지 그걸 갖다가 그냥 배우는 거죠. 이거는 아까 두 개 받고 틀리죠. 문제와 답을 준 것도 아니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전혀 안 주는 것도 아니죠. 뭔가 보상이 있죠. 잘한다 못한다는 게 있죠. 이렇게 하는 학습이 있어요. 이런 걸 갖다가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아, 자전거를 타는데 이렇게 하니까 잘 가. 손을 갖다 놔봐야, 빨리 가는 손을 놔봐야지. 그러니까 넘어져. 그러면 빨리 갈 때는 손을 놓으면 안 되는구나. 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구나. 이런 걸 배우게 되죠. 이걸 갖다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각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좋은지 이제 배우도록 하는 거라는 거고, 강화학습이라는 건 이제 심리학에서 이미 되게 오래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생쥐를 갖다가 이게 어디 상자에다 가둬놓고 어디 페달이 하나 있는데 페달을 누르면 먹이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다 생쥐를 넣어놨는데 생쥐가 우연히 지나가다 뭘 밟았는데 뭐가 나와요. 근데 뭔지 몰랐는데 또 지나가다 밟았는데 뭐가 나와요. 여러 번 하다 보니 배고프면 여기 누르면 되는 걸 배우게 되죠. 근데 그게 강화학습이라는 건데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화학습을 통해서 되게 재밌는 걸 했는데요. 이것도 되게 오래된 게임인데 아케이드 게임인데 이제 이건 80년대 중반, 후반 이렇게 중반 정도에서 90년대 초반에서 이런 게임들이 있었죠. 지금은 워낙에 화려한데요. 근데 이런 게임을 하는 방법을 자기 혼자 배워서 하는데요. 사람보다 훨씬 잘하는 거예요. 배우고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또 어디에 적용되냐면 바둑도 마찬가지예요. 바둑도 강화학습입니다. 바둑 어떻게 하죠? 왼손 오른손 바둑 둔다고 하죠. 상대가 없으면. 해보셨습니까? 둘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 이렇게 했더니 이기게 돼. 잘 돼.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바둑도 뭐냐면 특정 상황에서 어디다 바둑을 둘지 이걸 결정하는 거죠. 이게 바둑입니다. 이것도 바둑 두는 것 같은 게 강학습이고,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어떤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걸 결정하는 것도 사실은 강학습의 적용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걸 갖다 구현하는 방법으로 신경망이라는 게 있어요. 신경망은 뭐냐면 지능을 구현하는데, 지능을 구현하는 그걸 보게 되면 인체 내에서 보게 되면 두뇌가 지능을 구현하고 있잖아요. 두뇌가. 근데 두뇌를 실제로 봤어요. 해부를 해봤더니, 물론 사람 머리를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개구리 머리를 가지고 해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뇌는 신경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경세포들이 있고, 이러한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를 갖다 수상돌기, 나무 모양으로 해서 나뭇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죠. 나뭇가지 모양의 수상돌기라고, 여기는 도끼자루 같다고 해서 축색돌기를 합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되면 전기화학적인 신호가 전달이 되는데요. 여기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축색돌기는 여기 쪽에 있는 녀석이 여기 나뭇가지처럼 생긴 데 붙게 되죠. 그래서 다른 신경세포에 축색돌기 있는 게 이 신경세포의 수상돌기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것들로 두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봤더니 두뇌는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되게 많습니다. 8.6 곱하기 10의 10승이 80억 개 정도, 800억 개 정도 되는 거죠. 신경세포, 머릿속에 그렇게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걸로 사람이 지능을 구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1940년대 이제 중반에 개구리 신경세포를 가지고 이거의 특성을 봤더니, 특성을 수식적으로 모델링을 해봤어요. 표시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아까 전에 여기 좀 보시면 연결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녀석이 이렇게 전기화학적인 신호를 보내준다고 그랬잖아요. 보내주는데, 여기 전기화학적인 신호를 보내줄 때 여기 연결되는 부분이 세게 연결되기도 하고 느슨하게 연결되기도 합니다. 세게 연결되면 신호가 강하게 증폭이 돼서 오고요. 약하게 오게 되면 감쇄가 돼서 들어와요. 근데 사람이 기억하고 사고하고 모든 게 뭐냐면 이 신경세포를 가지고 하는데, 변하는 부분은 여기 신경연적 부분의 강도만 변합니다. 강하게 세게만 변하고 있어요. 학습을 하면 거기가 변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 머리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봤더니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게 신경 면접의 세기에 따라서 여기에 세게 되면 여기 이제 여기 가중치가 있어요. 곱해지는 거예요. 수식으로 돼 있긴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고요. 여기 들어오는 입력 들어오는 값을 갖다가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더한 다음에 여기 세기가 얼마 이상 되면 신호가 나가요. 얼마 그 이상 안 되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켜졌다 꺼졌다만 하는 거예요. 이런 일만 하는데 우리가 모든 걸 다 하죠. 별의 별거를 다 하지. 그렇죠?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런 방법으로 지능을 구현해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신경망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보셨던 이런 걸 갖다가 여러 개를 넣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 둘, 세 개 또 층을 놔두고 또 층을 놔두죠. 층층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신경회로망, 신경망이라 합니다. 이런 걸로 되게 재미있는 또 우수한 효과를 갖다 내게 되죠. 근데 이제 연구를 열심히 했는데요. 연구자들은 그 이상 성능이 안 좋아지면 이제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 이제 후반 되니까 성능이 크게 개선되는 방법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연구하던 저 같은 사람들은 또 다른 연구하는 걸 또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두 번째 신경망 이론이 이제 붐을 일으키게 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제프리 힌튼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꾸준하게 연구를 합니다. 캐나다에 계신 분인데 꾸준하게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남들이 다 떠나가는데. 근데 그분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합니다. 신경망이 더 이상 성능이 향상이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다 층을 쌓는데요. 한 층, 두 층, 층을 쌓잖아요. 층을 갖다가 한 3개, 4개 쌓고 나면 더 쌓아도 효과가 없었어요. 이론적으로 보면 효과가 더 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더 쌓아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성능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연구를 계속했던 제프리 힌튼 교수님 팀에서는 계속 연구를 하다가 층을 갖다가 2개, 3개, 4개 이 정도가 아니라 처음에는 10몇 개, 20몇 개 하다가 지금은 150개, 200개, 300개까지 쌓을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쌓게 되면서 그전에 하지 못했던 그런 것보다 그전에 하지 못했던 성능을 갖다가 지금은 돌파를 했어요. 근데 돌파한 수준이 놀라울 정도의 돌파를 하고 있어요. 그 기술을 뭐라고 부르냐면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이라는 게 깊다는 뜻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층이 2개밖에 안 되니까 낮은 얕은 거죠. 여기 층이 많은 거예요. 층이 많은 신경망을 사용한 그런 학습 방법을 요즘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이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세상을 바꾼지 이제 사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어떤 말씀 드렸냐면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인공지능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분야가 뭐냐면 지능을 사용하는 구현해야 되는데 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식을 뽑아내는데 기계학습이라는 걸 쓴다고 말씀드렸고 기계학습의 접근 방법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학습이라는 방법들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걸 실제 구현하는 방법 중에 중요한 방법으로 신경망 기술이 있고 그거를 최근 10여 년 이내에 크게 발전시킨 기법이 딥러닝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기술들이 다 뒤죽박죽이라 어디가 어디에 속했는지 이제 모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랬더라도 요 그림만 하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기술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어디에 활용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쉽습니다. 그냥 보시면 됩니다. 프랑스 같아요. 프랑스어로 말하고 여기는 중국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영어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나라 말로 하면 상대방 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자동으로 나와요. 이거 되게 괜찮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이번 달에요. 구글에서 픽셀버즈라는 걸 갖다가 지금 뭐라 그러죠? 출시는 안 했고 예약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그 구글폰인데 이어폰 꽂기만 하면 상대방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들려요. 그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200 몇 불 정도 되는 걸로 해서 예약 판매를 이번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약간 40개 언어를 갖다가 해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40개 언어를 갖다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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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개 언어를 갖다가 지금
처음 시작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긴 하겠지만 실제로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것은 되게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만간 외국 여행 가실 때 그것만 딱 끼고 가시면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되는 겁니다. 기술 수준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아는 말동무가 되어준다. 말을 하는데 나하고 딴 이야기를 하면 기분 나쁘죠. 맞는 말을 해도. 그쵸? 근데 내가 말을 했을 때 나하고 똑같은 맞장구를 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런 걸 작년에 3월 달에 트위터에서 이제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말을 하면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말한 스타일대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는데 되게 이상한 말 막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는 히틀러가 좋았어. 나는 페미니스트가 싫어. 뭐 이런 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배우죠. 그걸 갖다 트위터에 쓰는 거예요. 근데 트위터에 썼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갔죠? 난 모든 사람이 다 싫어요. 나는 유태인은 싫어요. 히틀러가 좋아요. 이런 소리, 히틀러가 맞았어. 이런 소리 해갖고 인터넷에 막 올려요. 얘가 이 테이라는 녀석이, 얘는 녀석이 아니고 여자인데 10대인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야, 이게 그냥 지금 테이가 유태인 돈이 얼마나 많아, 유태인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말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잠시 내렸어요. 그래서 내렸다가 다시 올렸는데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아예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말동무가 되주면 내 마음에 드는 말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만들어져요. 알아보고 찾아주고 알려준다. 그러면 지금 구글에 보면 이 사진을 주면 알아서 찾아줍니다. 자기 얼굴 집어넣으면 어딘가 찍혀있는 자기 사진이 나와요. 그게 되죠. 움직이고 있으면 사람을 쫓아가지요. 물건 여기 있으면 얘가 뭔지를 알고 있죠. 얼굴도 찾아주죠. 이런 짓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모라백의 그 역설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잘하는 건 컴퓨터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잘하다는 얘기는 사람 알아보는 거 잘했는데요. 지금 사람 알아보는 그 인식률이 99.63%예요. 그 다음에 사진들을 많이 넣고 학습을 시키면 새 사진을 갖다 만들어내는데 존재하지 않은 새예요. 이건 실제 있지 않은 새를 갖다 자기가 만들어내요. 인공적으로 만들어내요. 없는 걸 갖다 만들어내요. 없는 새를 만들어내고 없는 사람의 사진을 만들어내고 없는 가구들 만들어내요. 그런 기술이 있어요. 딥러닝 기술에 그런 게 있습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내요. 그래서 겐 모델이 그래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라는 모델인데 그런 방법도 있어요. 없는 걸 갖다 만들어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걸 만들어내요.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기사를 작성합니다. 이걸 로봇 저널리즘이라고 하는데요. AP통신이라는 유명한 통신사가 있죠. 우리나라 연합뉴스처럼. 거기서는 오토메이티드 인사이트라고 하는 회사의 제품을 쓰는데 2015년에 15억 개의 기사를 컴퓨터가 만들어냈어요.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1월 21일 날 어디죠? 파이낸셜 뉴스가 처음으로 했는데 코스피에 관련된 기사를 쓴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로봇이 쓴. 로봇이 그냥 팔 달려서 굴러가고 걸어가고 이것만 로봇이 아닙니다. 여기 로봇이라는 거는 컴퓨터 프로그램, 지능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들 보통 로봇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로봇 저널리즘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신문 기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 기자도 위협받는 직업입니다. 그런 세상이 됐고요. 그래서 소설가처럼 소설 써요. 2008년에 러시아에서 진정한 사랑이라는 소설이 출판이 됐습니다. 이 안네 카레니나의 작품 변장한 건데 키티는 오랫동안 잠들 수 없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물론 한글을 번역해 놓은 거지만 이렇게 소설 씁니다. 2016년에 이제 세계 시계라는 걸 갖다가 이런 걸 썼어요.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1분 단위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그냥 한 걸 갖다 소설 냈고, 그 다음에 그레그 브랜스타인이라는 이분은 그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 고전들을 갖다가 이렇게 디지털화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자가 사망한 지 50년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되잖아요. 그런 걸 갖다 디지털화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형사 소설을 갖다 만들도록 형사 관련의 디텍티브 이렇게 크라임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 갖고 문장들 뽑아내고 그 문장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인 그 사진들이 있는 플리커라는 데다가 집어넣어서 꺼내고 그걸 가져다가 만화로 바꾸는 프로그램을 써갖고 하게 해서 자동으로
만화를 만들었어요. 만화책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사이트에 보면 만화가 있어요. 이게 자동으로 만든 그림이고 자동으로 생성한 캡션입니다. 만화책을 만들어요.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일본에서 컴퓨터가 쓰는 소설을 쓰는 날이라는 작품이 호시 시니치상의 1차를 통과했어요. 호시 시니치라는 분은 일본의 되게 유명한 SF 소설가라고 있고, 이제 SF 소설가 그분을 갖다 기려서 이제 SF 소설 공모전을 했는데 1차에 통과를 했는데 1차 통과할 때 심사위원들이 이게 컴퓨터가 만든 건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3페이지짜리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보면 찾아볼 수가 있는데 별로 재미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썩 재미는 없어 보이는데 단편입니다. 이분이 이제 단편 소설을 많이 썼기 때문에 단편집을 한다는데 그 정도가 됐습니다. 물론 이거 하려면 100% 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이 플랫이라든가 이런 거 다 만들어 놓고 글을 만들어내도록, 그것도 글을 만들어낸 것도 기존에 많은 소설들을 갖다 학습을 시킨 걸 결과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소설도 쓰고 있습니다. 작곡도 합니다. 그래서 구글의 마젠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곡을 해놓은 건데요. 그래서 이런 작곡도 하고 있고 그림도 만들어낸대요. 구글의 이제 딥드림이라는 프로그램은 딥드림이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인셉션이즘이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이러한 이제 환상적인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꿈속에서 그냥 보는 것 같은 그림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로봇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로봇이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노인네들 또 그냥 혼자 계신데 말동무가 돼주고 약 먹을 시간 알려주고 약속 시간 알려주고 또 자식들 또 손주들한테 전화도 해주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일본에서는 페퍼라는 소프트뱅크가 이런 걸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걸 만들었을 때요 1000대가 몇 분 만에 매진이 됐어요. 예약 판매가. 그 정도로 하고 우리나라에도 이걸 가져다가 뭐 백화점 같은 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은행에서도 고객 서비스를 하는 데 쓰고 그 고객 질의응답 하는 데 쓰고 있고 백화점 같은 데서 하고 있고. 그래서 얘는 이제 영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가능한 거죠. 한국말 인식을 다 하죠. 한국말 합성도 다 하죠.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일상화될 거고. 그러면 현재 이제 이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여기서는 가장 잘 된 케이스들만 보여드린 거고요. 항상 다 되는 건 아니고 가능성을 보여준 거고 실제 나온 거고 여기 소개드리지 않은 것들 중에도 놀라운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불과 1, 2년 사이에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이 나오게 된 거는 불과 지금 4, 5년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분야에서 연구를 이제 시작한 게 꽤 오래됐지만 이렇게 빨리 변해가고 있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어떤 생각을 하게 하냐면 사람을 뛰어넘는 초지능이 나올 거다.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능이 나올 거라는 걱정을 하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 특이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싱귤레리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싱귤레리티는 여기서 사용하는 건 기술의 수준이 어느 순간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그냥 점프하는 거예요. 갑자기 기술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최근에 성능 향상이 좀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기술의 특이점이 오고 있구나 하는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SF 영화에서 봤던 일들이 나타나고 있구나. 소설 속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조만간 생기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싱글레리티라는 용어는 버너 빈지라는 분이 1993년에 The Coming Technological Singularity라는 에세이에서 처음으로 이런 용도로 썼습니다. 싱글레리티는 다른 뜻이 있고요. 이런 개념으로 썼고 그다음 유명한 게 이제 커즈바일이라는 분이 The Singularity is near. 싱귤레리티가 가까이 있다. 특이점이 가까이 있다면서 2045년 몇 년 남았죠? 얼마 안 남았죠? 30년도 안 남은 거죠. 그렇죠? 27, 8년 후가 이제 이때잖아요. 그때 되면 사람보다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나올 거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 이제 참조하는 이야기하는 게 2045년이면 사람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이 나온다. 그러면 싱귤레리티가 오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현재보다 더 나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좋아지도록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현재 문제만 더 잘하도록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는 해당되는 문제만 더 잘 푸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약한 인공지능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것만 하는 거고, 싱귤레리티가 오려면, 특이점이 오려면 지금 풀고 있는 문제 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알아듣기만 했는데 보기도 하는 거, 보는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돼요. 보면서 말하는 것, 듣는 것도 같이 하도록 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만들 수 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의 범주보다 더 넓은 범주의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싱귤레리티는 옵니다. 그렇지만 현재 기술의 접근 방법은 그런 방법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해보려고 해도 더 좋은 걸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싱귤레리티는 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 여기 이제 첫 번째 주제가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미래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직업과 일자리인데요. 과거의 기술 발전은 자동화를 통해서 블루칼라의 잡들을 없앴습니다. 노동을 해야 되는 일들을 없앴는데, 현재와 미래의 기술은 특히 알고리즘으로 대처 가능한 일자리.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대체가 됐고, 그런 것들은 일자리가 화이트 칼라라고 해도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나라 2014년에요. 금융하고 보험 분야에 인력이 52,000명 줄었습니다. 그거는 인터넷 뱅킹하면서 된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5만 명 정도가 일자리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로봇 어드바이저리에서 1억 원 미만이면 이하면 사람도 안 만나주죠. 로봇이 투자에 관련된 관리를 갖다가 해줍니다. 미국의 경우인데 캔쇼라고 하는 금융 분석 프로그램은 연봉 50만 달러, 5억 8천만 원, 그 6억 받는 사람이 40시간, 일주일 해야 되는 일을 몇 분 만에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급여를 많이 받는 사람들의 일자리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세무사는 이미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고요. 다 자동화가 돼서 패럴리걸이라고 해서 변호사 비서가 있는데,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판례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판례 찾아주는 프로그램을 갖다 써서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유혹을 받는 이제 첫 번째 그런 직군 중에 하나가 패럴리걸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우리나라에서 분석을 했는데 2015년에 이분은 전체 일자리의 55에서 57%까지 위협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16년에는 3분의 2가, 2020년에 3분의 1, 2025년에 3분의 2가 위험을 처하게 될 거다. 그 알람을 띄고 있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올해 7월에 여기 이제 파이터치라는 연구원에서 했는데, 보고서를 그냥 쫙 봤더니 160페이지 보고서인데 자기네는 여러 가지 요소를 더 고려를 했다 하면서 이제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향후 20년간 우리나라에서 약 124만 개의 일자리를 감소할 거다. 일자리가 감소하면 이제 타격이 오는 거는 전체에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일자리가 줄 거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생각해보면 고령사회가 되고 고령사회가 됐잖아요. 얼마 전에 한 두달 전에. 그러면 사람도 적으면 문제가 적지 않나 하는 생각도 얼핏 해봤습니다. 그런데 노인세대를 갖다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일자리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세금도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런데 별로 좋지 않은, 어딜 봐도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이야기만 나왔는데요. 또 윤리하고도 문제가 있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남아있어서 인공지능 기술 윤리하고 문제가 돼요. 재작년에 재미있는 실험을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요 길입니다. 길에 가는데 갑자기 이제 안 보였는데 갑자기 사람이 북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가면서 여러 사람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피하려면 여기를 틀어야 되는데 여기는 무단횡단한 게 아니라 안전하게 차야 그냥 인도를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핸들을 이렇게 틀어야 맞아요? 아니면 가야지 맞아요? 이런 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또는 여기는 다리입니다. 다리. 높은 다리 위에. 여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틀면 자기가 죽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한 사람일 때, 많은 사람일 때, 심지어 어린애도 있어요. 그랬을 때 직진을 하겠습니까? 돌려서 본인이 희생을 하겠습니까?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물어보면 세 번째 경우에 대답을 하시겠어요? 대답하고 싶지 않죠. 어떤 경우에는. 그렇죠. 지금까지는 윤리적, 이거는 가치관의 문제였고 이제는 도덕적인 가치 판단의 문제였기 때문에 내면적인 일이었고 그걸 갖다가 표면화시키지 않았던 일이죠. 그렇지만 자율주행 자동차가 만들어지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해야 돼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전에는 개인의 문제, 개인의 가치 문제로 놔두었던 문제가 지금은 표면화돼서 사회적인 어찌 됐든 간에 컨센서스를 갖다가 합의에 이루어야 되죠. 100%가 찬성을 안 하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로봇이 됐든 프로그램이 됐든 거기 안에 윤리적인 판단을 하는 게 지금은 낮은 수준에서 들어갈지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시스템이 복잡해지게 되면 더 복잡한 수준의 윤리적인 판단을 하는 게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누군가의 윤리적인 가치관이 로봇의 인공지능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누구께 들어갈 건가. 윤리적인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윤리적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도덕적인 가치에 따라서 윤리적인 걸 갖다 결정을 할 건데 그게 칸트는 저모임 중에 보편적인 가치를 두고 이걸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유한스럽게도 보편적인 가치를 갖다 말하기 어렵죠. 그거는 개인에 따라 다르고 국가, 종교, 철학, 또 상황적인 맥락에 따라 틀리고 시대에 따라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가치에 따른 윤리적인 코드를 기계에다 넣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기술이 발전하면 순기능이 좋아지는 거죠. 좋아져서 노동시간도 단축이 되고 수입은 유지가 되고 그에 맞춰서 올라가고 그러면 문화생활을 더 향유할 수가 있고 역기능을 보게 되면 계속 양극화가 심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게 되면 계급의 갈등이 생기는 거죠. 계급 투쟁이 아니고요. 클래스가 다른 거죠. 기득계층과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계층 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회가 불안정해져. 모두에게 이제 불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불평등이 일어나서 고소득 전문직과 저소득 노무직으로 가게 되는데 중간 계층이 사라지게 됩니다. 일자리가 붕괴될 수가 있고 평균 실질 소득은 정체돼. 이건 현재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GDP가 올라가는데 미국 경우에 보게 되면 중간값의 소득은 거의 그냥 유지입니다. 전체적인 GDP는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중간 한가운데 있는 사람 소득은 비슷해요. 이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그런 거고 이건 사회적인 불평등이 있는데 존재론적 불평등 좀 거창하긴 하지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틀려요. 지금 기성세대가 돼버린 세대하고 지금 이런 기술에 대해서 되게 익숙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세대하고 이미 또 세대적인 갈등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제 평생 직업은 없다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예전에는 이 직장에서 저 직장을 갔어요. 같은 업종. 그렇지만 지금 앞으로는 업종 자체를 바꿔야 돼요. 갑자기 사라져요. 고속도로에 가시다 보면 톨게이트 있죠. 하이패스도 있지만 무인도 많잖아요. 그 창구가 무인화되면 일자리 몇 개 사라진지 아십니까? 고속도로 문 닫는 거 보셨나요? 안 닫죠. 8시간 근무하면 3사람이 일자리가 사라진 거예요. 관리직이 있으니까 2.5개가 사라지는 거죠. 유명한 복잡계 물리학자인 세무엘
아부스만은 어떤 이야기냐면 지식의 반감기가 있다고 합니다. 방사능의 반감기가 있죠. 방사능의 세기가 반이 줄어드는 것과 시간,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그 나이가 이제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태양계에 있는 혹성의 개수가 9개라고 배웠어요. 명왕성이라는 게 혹성이라고 배웠지만 지금은 혹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태양계에는 혹성이 8개밖에 없어요, 지금. 얼마 전에 달걀 파동 났죠. 그 중에 이제 유기농을 하는 데인데, 저기가 농약이 나왔어요. DDT라는 거. DDT가 처음 나왔을 때 노벨상을 받았어요. 혁신적인 거라고 해서. 근데 지금 뭐예요? 엄청나게 나쁜 거잖아요. 지식의 반감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문 지식의 가치가 축소되고 있다. 변화가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빨리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적응하고 빨리 옮아가요. 그래서 결국은 미래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일자리 위험이 있지만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고요. 그거에 결정하는데 사회 구성원 전체가 관심을 갖고 쳐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